먼저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세션 두 번째 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Let's DMZ의 포럼이 DMZ 포럼이 되고 있습니다. DMZ 포럼이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넘어서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지평에 새로움을 더해서 하자는 뜻이겠죠. DMZ를 지금까지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작년까지 평화의 지평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평화의 새로운 지평 이런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것일까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우리가 1918년 싱가포르 회담 이래 여러 가지 많은 남북 간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 등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2021년 오늘 시점에서 Let's DMZ를 세 번째 맞이하는 오늘 시점에서 무엇이 새로울까라고 하는 점들을 이 행사가 다가올수록 또 행사의 주체를 맡고 있는 경기연구원 원장으로서 한 번 더 새겨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막식 기조연설을 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로 칸나라고 미국의 의원으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님, 오랫동안 남북 문제라든가 평화 통일 문제를 검토해 보셨던 분이고요. 이재명 지사, 이 세 분이 개막식 기조 연설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연설들인데요. 이 연설을 총괄해서 일맥상통하는 기조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북의 문제에서 다자의 문제로 가자, 한꺼번에 여러 이해 당사들이 모여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강조들이 공통적으로 있었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둘만이 얘기할 때 잘 안 되면 옆에서 같이 거들어주면서 하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세현 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책 있는, 실속 있는 그런 무언가를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자, 구체적이 되자, 이런 얘기들일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기조연설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인권의 문제를 포함하는 그런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서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DMZ가 생명과 평화와 생태의 공간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남북 평화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였고, 평화 협력의 핵심은 경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개성공단이라든가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신뢰 회복이라든가 다자연대 구축이라든가 하는 얘기도 똑같이 했습니다. 남북의 평화를 넘어서서 평화 경제를 시도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덜 있었지만 요체는 이거였습니다. 서로 이득이 되는 거라면 북한이라고 마다하랴 하는 이야기였던 걸로 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무엇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이 똑같이 돼야 될런지 아니면 다른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멕시코 시티에 있는 국경을 접하는 도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또 홍콩의 조금 밑에 심천의 북경을 접하는 두 도시 이름 두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국경을 접해서 두 도시가 공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가 시작한다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도시가 성장하는, 그리고 커지는, 그리고 유례 없이 발전하는 이런 경우들이 세계 곳곳에 적잖아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이 커져서 메가시티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하고요. 쌍둥이처럼 커진다고 해서 트윈시티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곳들입니다.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한반도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마치 콩팥같이 생긴 그런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남한 인구의 2분의 1가량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북한 인구의 또 2분의 1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적게 보아서 남북한 합친 인구의 3분의 1, 좀 많이 보면 2분의 1 정도가 달고 살고 있는 그런 콩팥 같은 지역입니다. 눈을 조금 들어서 넓게 보면 우리 뒤에 있는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가운데를 놓고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콩팥 같은 점을 하나 가운데 놓고 그려보면 그 부분들이 놀랍게 위에하고 아래는 사람이 가득 차서 사는데 그 중간 한강하구로 둘러싼 그 언저리는 좀 비어 있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DMZ, 한강하구 때문에 비어 있는 곳이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늘이 우리에게 천천히 개발하라고 남겨놓은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곳의 평화와 생태와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이 남긴 곳이지만 그 처절하게 아름다운 곳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 트윈시티, 그리고 너무 커진 메가시티, 너무 커서 이건 시티가 아니라 리전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으로 경기연구원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한반도 메가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남과 북한이 통일, 당장의 이런 얘기들을 좀 떠나서 평화가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고, 이곳에서 아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한반도 평화 경제가 이 커다란 영역에서 시행될 수 있다면, 그래서 중국 심천이나 여기처럼 광범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거는 한반도의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것을 떠나서 평화가 공고히 되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전체의 성장의 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반도 메가리전의 중심에는 또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은 정말로 아름다운, 변하지 않은, 그대로 있는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경제의 심장까지 달 수 있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심장, 그리고 평화의 새로운 지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포럼의 개막식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여기까지 포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될 겁니다. 한 가지는 한반도 메가리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기연구원에서 그동안 많은 진척이 이루었던 연구의 일부 개요 부분을 시간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한강하구가 가지는 잠재력이 매우 큰데 거기에서 해운과 물류로서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한반도 평화리전의 하나인 한강하구가 얼마나 큰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강하구에 대해서 정말 미친 듯이 매달려 오고 연구해 오신 분의 토론이 있을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한반도 메가리전과 관련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토론이 있을 겁니다.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을 듣겠지만 사실은 네 분의 발표를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께서 먼저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경기연구원 이정훈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우리 그 좌장으로서 아주 그 가이드라인을 이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제 말씀드릴 제목은 한반도 메가리전과 서해 경기만 접경권 남북 공동 경제 특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은 왜 메가리전인가, 또 왜 남북 공동 경제 특구인가, 그다음에 이 원형의 모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했을 때 신의주와 라선, 아직 성공하지 못한 그 북중 간의 시도입니다. 그다음에 북중 러미일 다양한 여러 나라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읽어보고 우리 남북 공동 경제 특구와 한반도 메가리전이 어떻게 가야 될까,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기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은 당장 이 지금 한 발짝도 뭘 하기 어려운데 너무 큰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할 일, 자, 제재의 틀 내에서 또 저 규제를 조금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도적 교류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그런 거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또 많은 진척을 이루기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남북이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커다란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이 시기에 준비를 하고, 자, 그것들을 남북한이 공유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남북 간의 합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9.19 선언에서 한강하고 남북 공동 활용, 서해 경제 공동 특구, 동해 관광 공동 특구,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한반도 메가리전의 전체적인 이 틀입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포럼 때 이와 관련된 사례나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메가리전에는 크게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서울 평양 축이 있고요. 또 경원축, 그래서 서울 원산에서 함흥에서 시베리아로 또 동북 삼성으로 가는 경원축.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고 아주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계획에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축이 바로 이 한강 하구와 경기만 연안의 해안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에 보시듯이 세 개의 축이 이 남북으로 또 북동으로 북서로 뻗어나가고, 그 과정에 출발하고 끝 만나는 도시들이 연결된 것,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 그것을 바로 그 한반도 메가리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연결된 지역은 바로 그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정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관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핵심 지역으로 놓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례로 북한이 신의주 계획을 할 때 바로 와서 봤던,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와서 봤던 바로 홍콩, 선전, 광동, 마카오 지역의 지도입니다. 2000년 이후에 중국의 국가적인 전략으로 이 지역을 하나의 메가리전으로 일체화시키려는 작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게 지금은 3단계까지 가 있어서 보시듯이 고속철도, 공항, 항만, 그 넓은 강하구를 연결하는 55km 이상이 되는 이 대교, 이러한 것들로 하나의 메가리전을 구성하면서 그 번영된 지역을 이루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주 라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우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북중 접경 지역 또 평양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 27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그 지도상에 나타나는 곳인데요. 한 10여 개가 북중 접경 지역에 있고요. 그중 핵심이 라선지구와 바로 신의주, 한군평, 위화도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평양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강령, 금강산, 원산 정도가 중요한 경제특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북중 접경 지역에 많은데 남북 접경 지역엔 별로 없네 이렇게 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일어날 일이 바로 남북한이 접경 지역에 북중 접경 지역과 마찬가지 혹은 유사한 맥락에서 이러한 경제 특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신의주와 나선 특구의 그 위치입니다. 이거는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시고요. 위치를 확인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나선과 신의주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그 당시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나선 지역에는 6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면적이 470제곱킬로미터에 약 11조 원 정도의 거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입하는 기능들은 그쪽 지역이 바로 그 중화학공업이 핵심 지역입니다. 그 원유화, 야금 건재, 조선, 선박수리.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첨단 산업, 컴퓨터 통신, 전기전자. 그 다음에 농식품, 일용품, 물류관광, 현대적 농업. 자, 이러한 것들을 나선 지역에 육성하겠다. 상당히 복합적이고 의욕적인 계획이고요. 자, 신의주 지역을 보면 이 나선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것을 느낄 수 있고 대외지향적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 무역, 관광, 금융, 보세가공을 결합한 복합경제개발구다. 자, 이 두 가지를 합해 놓고 보면 이 북한이 이 중앙급 국경의 경제 특구는 단순한 개성공단 방식의 생산단지가 아니라 도시와 그 국가의 주요한 산업, 지역의 산업이 결합된 복합경제 지구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 물류와 관광 산업을 결합한 그런 대외지향적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왜 이 북한이 개방 지역을 접경 지역으로 선택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자, 외자가 들어오기가 용이합니다. 길만 건너면, 강만 건너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과 격리나 차단이 가능하고 외부로부터 도로공항, 철도, 전력과 같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걸리는 인프라를 바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개방의 초기는 접경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접경 지역에 이 현대적인 산업,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산업, 그 다음에 첨단 산업, 농업, 관광 이러한 종합적인 특수경제지대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북중 접경 지역에도 잘 안 되는데 남북 접경 지역에 잘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치적, 남북 간의 정치적인 그러한 그 이해관계들이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설명은 가능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관계에도 북중 접경 지역을 확 열어서 뭔가 이 두 국가가 새롭게 막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동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성격도 있을 것이고 북중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접경 지역 반드시 그쪽만 잘 되고 남북은 어렵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 남북이 또 그 관련 국가들이 합의를 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남북 접경이 공동 특구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북한이 이 특구에서 뭘 기대할 것인가? 북한은 첫 번째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 유치를 통해서 생산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기술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북한의 생산 체인이 지금 상당히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원하고, 이런 기대가 있고요. 한국은 지금 국가 성장 동력이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양질이 저렴한 노동력, 양질이 부지, 새로운 시장, 근데 가깝다. 그런 그 강점이 있고요. 또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토의 통합과 경제 통합 실험. 이러한 것들 입장에서 이거는 그 양쪽의 이익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그 남북 접경 지역 프로젝트의 관점 중에서 중요한 것은 분단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조망을 걷어내고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배들이 다니고 포구와 마을이 들어서고, 그러한 어떤 이 분단의 역사를 회복시키고, 그것들을 현대화된 마을로, 현대화된 인프라로, 또 현대화된 공원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관점과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경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선 이제 앞이 사례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인구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도시를 배후에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물자, 인력, 자본 조달이 용이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또 현대적인 상황에서 또 한반도에서 이 한강하구와 경기만이 갖는 관문적 이치, 이러한 측면, 그 다음에 생태자원, 해양과 연안의 자원, 이러한 측면을 보면 한강하구와 경기만 연안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이점은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을 도입해야 될 것인가? 라선과 신의주 계획을 참조하고 이 한강하구 지역이 남북 접경 지역의 조건들을 보면, 첫 번째, 만가 연안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농식품, 바이오, 해양수산, 또 황해도 지역의 풍부한 광물, 금속을 활용한 이제 금속산업, 건재산업. 두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 중인 미래 전략 산업들이 있습니다. ICT, 전기, 전자, 바이오. 한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또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네 번째는 아까 평양 주변 지역의 특구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전통적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섬유, 의류, 피복, 경공업, 기계장비, 남포 지역까지 포함해서요. 이러한 산업들도 접경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겠다. 네 번째는 특구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물류 해운 산업. 그다음에 그 글로벌 도시 및 비즈니스 지원 시설로서 금융, 법률, 회계, 관광, 유통, 마이스 산업.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을 어디에 넣을지는 그 구체적인 사이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갈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면적과 인구 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할 것이냐 하면, 아까 라선이나 신의주, 한국평 지역을 봤죠. 그러면 일단 남북 공정경제특구는 단순한 생산단지, 개성공단 같은 생산단지가 아니라 도시와 물류와 관광, 그다음에 또 교역이, 남북 간 교역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남북을 연결하는 관문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그 트윈시티로서의 그 한국 측과 북한 측이 파트너 도시가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한 500만 평에서 1000만 평 정도의 초기 부지는 있어야 되고, 시범으로 단지를 조성한다면 한 100만 평 정도의 시범 프로젝트는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연구진이 공동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본 규모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커지면 2천만 평 규모 정도는 될 수 있을 거고, 인구로 보면 5만에서 20만 정도까지의 이 도시급이 그 인구 규모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논의들을 아주 모식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우선 한강과 그 왼쪽이 서해 연안이고요. 남북으로 대칭되는 지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주고양에서 개성까지 기존에 있었던 산업단지죠. 이 지역을 확장시키자. 두 번째는 김포, 강서, 고양, 또 왼쪽으로 인천, 강화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개풍이 있고, 개풍에서 북서쪽으로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해주, 강령, 연안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개성이 전통적 경의축과 이 서해 연안축을 잇는 지역들을 아우러서 하나의 커다란 남북경제공동특구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이 다양한 도시 기능과 물류, 인프라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남북 통합이 실험장으로 만들자. 이게 바로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로,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무엇부터 해서 풀어나갈 것인가인데요. 우선 한강 하구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단 회복이 물꼬를 트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전협정상 한강 하구는 민간이 항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한강 하구에서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을 하고, 또 분단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이 한강 하구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젊을수록 더 잘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단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그 과거의 포구들, 뱃길들, 그다음에 이 황해권을 엮는 항로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이런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앞에서 쭉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경제특구의 형태, 규모, 위치, 또 남북 연결 인프라를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 도로, 철도, 교량, 공항, 항만, 그다음에 에너지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다음에 법률 제도, 인력 양성, 다자간 협력 체계,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남북 에너지 협력하는 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아주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의 특구면 이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한 자립할 수 있는 한반도 뭐 탄소 중립의 어떤 그 표본적인 시범 모델로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아주 의욕적인 그 연구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지역의 컨셉은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종합하면 동북아의 통합적 국제협력지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하는 첨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두 하두인 디지털과 그린이 여기에서 만나는 그런 남북협력의 융합지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가 계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사례로서 정교한 예측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큰 모델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세계 4대 메가리전을 여기 지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것과 현재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우연히 일치 같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GRDP가 현재 우리 수도권의 GRDP US 달러로 8,300억 불 정도 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도쿄권, 뉴욕권,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선전, 마카오, 광동권이 한국 전체 GDP와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GDP의 2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들이 성장률을 보면 2019년 성장률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뭐 아주 신흥 도시처럼 성장합니다. 6.8%. 광저우 지역이, 홍콩, 마카오 지역이 4% 중반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인구를 보면 역시 메가리전 지역들이 미국이나 중국 지역의 메가리전 지역이 인구 성장률이 상당히 높고요. 미국, 멕시코 접경 지역의 예를 봤더니
그 전국 평균보다 한 인구 성장률이 국경 지역이 30% 정도가 높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 스톡을 봤습니다. 홍콩, 광저우 선전의 이제 그 도시적 산업이 바로 오피스 스톡인데요. 성장률을 보면 2030년까지 쭉 우상향합니다. 자, 마지막 그래프에서 한국 수도권의 GRDP 추이를 보면 상당히 좋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위로 뻗어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것을 한반도 메가리전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빠르게 높여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한 20, 30년 정도로 해서 이 계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홍콩 선전 우리 한국 GDP 한 2배 정도 갖고 이 한국 GDP 규모를 갖고 있고 수도권이 2배 정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GDP에 우리가 버금가고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이 지역 국제적 메가리전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경제 공동 특구 등 필요한 이유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그 와중에서 한강 하구의 기능에 특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한반도 지금 얘기했던 메가리전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이죠. 원래 한강 하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렇게 되었었을 겁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우선 끊어지지 않고 이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관련한 이성우 박사께서 이 한강 하구가 물류 기능으로서의 잠재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을 검토해 주시겠습니다. 이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 원장님. 네, 제가 발제할 내용은 한강 하구 연계한 친환경 연안 해운 시스템 구축 가능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큰 얼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안드린 부분은 한강 하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한반도 전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이 한강 하구가 연안 해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이 스토리라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2014년 나사에서 인공위성 사진으로 한반도의 야경을 찍은 부분입니다. 말로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북녘 땅이 저렇게 암흑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남북의 연결, 특히 자원과 에너지, 특히 물류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당면한 현상이 저러한 상황입니다. 옆에 보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종군 기자가 3, 4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필한 책인데 저 책 내용에 보면은 결국은 지리가 그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한반도와 이제 폴란드 케이스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는 지경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반대로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큰 땅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과거에 1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리스크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한반도를 아래 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지경학적인 부분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서로가 이제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시작점에 저는 이제 물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개의 축, 환항의 경제벨트, 그리고 환동의 경제벨트,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통해서 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면서 주변 지역과 평화적으로 연결을 해보고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물류축을 내륙과 해양 물류축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동북아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 보는 게 아마 원대한 우리의 미래의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 결국은 시작은 여전히 물류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하고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4년부터 3번 정도 운이 좋게 북을 방문을 했습니다. 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류 인프라입니다. 특히 철도, 도로 인프라가 거의 6.25 이후에 한 1, 20년 이후에는 거의 정비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저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연결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 그래프가 있습니다. 저 그래프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이제 철도 용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KTX, SRT가 아니라 화물을 실어내는 과거 재래 철도 라인인데 이미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저 말은 뭐냐? 남쪽에서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북쪽으로 갈 경우에 북한의 철도, 도로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에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철도를 더 깔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통이 아니라 화물을 실을 이제 화물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장벽을 우리가 지금 동시에 넘어야 될 숙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돈을 버는 것만이 과연 지금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과거에는 환경을, 자연을 훼손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습니다만 이제는 환경을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요즘 우리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또 전라도에 가면 역간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역간척이란 예전에 우리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척을 했던 이 해안을 다시 파내가지고 갯벌을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 환경 보존이 돈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두로 돌아가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은 특히 우리 이 DMZ의 환경 공간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물류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 이 연안 지역을 활용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토개발 계획도 이번 5차 국토개발 계획에서는 과거처럼 국토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까는 개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서로 연결하고 자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전환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인 연결 방법은 저는 이 5가지 책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물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더 박스라든가 도어2도어, 그리고 미래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레미 리프킨의 The Global Green New Deal,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4차 산업 클라우드 슈바브의 책, 그리고 이건 제 책입니다만 이 물류를 전체적으로 4차 산업 기술과 물류와 환경을 엮은 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해서 한번 뒤에 스토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남북 물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념, 군사 그리고 경제를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환경과 기술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더 나아가서 이란까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축, 그리고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또 하나의 축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미국이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게 군사나 이념보다 오히려 환경이나 기술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고 북한을 더 고립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 그리고 환경협력, 기술협력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우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생각 들고 있고요. 여기에 물류가 가장 교집합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또 하나가 철도 도로로만 계속 이야기되는 이 남북 물류의 연결을 다른 관점에서 모달 시프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넘어가 보자는 부분입니다. 이 모달 시프트는 좀 유럽에서 벌써 20년 전부터 도로가 가장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물류수단입니다. 이거를 철도로 옮기고요. 또 이 철도와 도로의 운송수단들을 연안형으로 옮기면서 비용은 더 들지만 속도는 느리지만은 대용량을 옮김으로 인해서 환경 개선하는 마르코 폴로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CO2 그러니까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했었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자 우리는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환경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지만은 북은 너희들은 경제가 개발이 크게 안 됐으니 환경을 훼손하면서 발전하라가 아니라 같이 미래를 보면서 특히 이 메가리전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부터 이 친환경 물류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연안 해운 그리고 한강을 연결한 부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뭐 이제 주광 델타라든가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북유럽의 발틱해입니다. 이 지역에 보면은 잘 아시는 뭐 덴마크라든가 뭐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 독일 그리고 발틱 3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포함되는 좁은 바다로 연결된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이 해운과 유군이 그러니까 복합 물류가 연결이 되어서 각 거점별로 상당히 많은 기술 협력체, 환경 경영체를 통해서 공동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념적인 갈등은 없습니다만 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언어권에서 동일한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별로 어느 쪽은 의료, 어느 쪽은 식품, 어느 쪽은 뭐 바이오 뭐 이런 식의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서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저기서는 인력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남북 있는 지역 당연히 언어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념적으로 서로 합의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스마트 블루 리전이라고 해서 최근 유럽에서 가장 핫하게 경제 발전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이 컨셉을 우리 경기만에 남북이 연결되는 이 한강 하구와 연계해서 만들어 볼 수 있고 이거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연안 해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CMP라는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경기 지방 항만공사도 있고 인천 항만공사도 저희 나라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코펜하겐이죠. 덴마크의 코펜하겐 시와 스웨덴의 말메란 두 나라의 두 개의 도시가 하나의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이 경기망권을 제가 제안드리는 이 연안 해운 컨셉을 통해서 만약에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이 남북이 나중에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통합 항만공사를 만들 수 있는 기반도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왜 한강 하구가 이제 해운 연안 해운으로서 가치가 있냐? 최근 우리 대기 환경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거의 발생 오염원 중에서 뭐 발전소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육상 교통 오염원에서 만들어지는 대기 오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노후 경유차를 단계별로 운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돈을 안 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결국 돈을 버는 게 되고요. 두 번째는 화물 안전 운임 제도라는 게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기 생활권을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운임의 비용을 올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육상 운임이 싸니까 연안 해운이 비싸니까 이용을 안 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 육상 운임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차들은 이제 수도권에 못 들어오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걸 이제 계산으로 숫자로 확인해 보니까 육상 물류로 오염되는 대기 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 한 일주일 전에도 중앙지에서 나왔습니다만 도로교통으로 발생되는 외부 비용이 2015년 기준으로 93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그중에 하나는 혼잡 비용, 그리고 사고 비용, 또 대기 오염으로 인한 환경 비용이 그리고 연간 한 8% 수준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2015년 데이터니까 지금 6년 지난 지금 또 7%씩 증가했다면 이미 100조 원은 훨씬 넘었겠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경부축을 우리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항상 대전 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몇 프로만 빼서 연안형으로 돌린다면 급하게 안 가도 되는 게 있다면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배가 왜 이야기가 자꾸 될까요? 얼마 전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하루에 몇 조 원씩 손실을 본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전 세계 물류의 85%가 해운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국제 물류의 99.6%가 해운을 통해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쌉니다. 그래서 싸게 보내고 싶은 거죠. 자, 대형 선박 24,000TU짜리 지금 우리 HMM이 운영하고 있는 선박 12대 중에 한 대인데요. 저 선박이 한 번 움직일 때 철도는 120번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저 철도 120번은 러시아 철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기준으로 러시아는 100량을 달 수 있는데 우리는 37량밖에 못 듭니다. 그러면 곱하기 3이 됩니다. 360번 철도가 다녀야 되고 트럭으로는 12,000번 다닐 걸 배 한 번만 실어 움직이면 됩니다. 저 배가 그만큼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발생시키는 CO2 배출량은 1톤당 킬로당 가장 적습니다. 33.4g. 물론 철도도 매우 깨끗한 수단이고, 그런데 트럭은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하여튼 거기에서 엄청난 이제 코스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이미 이 바다를 잃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제재로 인해서 바다를 잃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중국한테 종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대외 교역 비중을 보고 교역 비중 변화에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하단의 빨간색이 중국과의 비중입니다. 95%까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육상으로 계속 교역을 하니까. 자, 북한이 자유로워지려면 중국에서 당연히 바다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해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 거리 부산에서 인천, 부산에서 경기, 부산에서 한강을 올 때는 해운으로 와서 그 안에서 저렇게 트럭이 나오는 로로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철도가 나오는 열차 페리 같은 컨셉을 통해서 인프라가 없는 북한 지역의 단거리 지역은 트럭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단 장거리 지역은 우리 남단을 한반도 남쪽을 오염시키지 않고 해운으로 옮기는 이런 형태의 복합 운송 체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지금 우리 세계 6위의 항만인 우리 부산항이 큰 배로 그러니까 기간 선박들이 다니는 항만입니다. 저기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서 776km를 오면은 한강 지나서 이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육상으로 가면 426km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비용으로 한번 뒤에 환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잠깐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60년 전에는 우리 한강을 아주 열심히 해운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강영포, 그다음에 조강포, 마금포 같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에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서강, 그다음에 마포, 그리고 심지어 6호선 여기인 강흥창역은 그때 물류 창고였습니다. 자, 이 지역에 지금 뭐 이러한 정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서로 합의만 한다면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736km, 그 다음에 뭐 430몇 km, 그거를 비교를 해서 도로 운송하고 해운 운송을 1TU,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 17톤을 옮길 경우에 비용을 대충 환산을 해보니까 절감되는 돈이 대략 한 100억 정도, 10%만 옮겨오더라도 1년 내 2천억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20%를 전환하면 4천억, 그리고 50%를 전환하면 1억 정도의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전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제가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에 10년 전에 만들어진 원단위가 있어서 이게 답이라고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확실한, 그러니까 환경 가치를 포함한 겁니다. 그냥 경제만 그러니까 물류비만 비교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지금 현재 도로로 만들어진 이 물류 체계를 이렇게 연안 해운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분산만 시킨다면 상당히 많은 교통 체증이나 환경 오염이나 사고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고요. 일부는 지금처럼 부산에서 경부축을 타고 올라옵니다만 일부는 거꾸로 서울이나 경기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물류축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한강하구에 있는 또 경기만을 맞대고 있는 해주, 그리고 우리 과거에 잘 알고 있는 병란도, 지금 벽진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의 예성강 하구에도 일부의 간단한 항만 인프라 시설을 좀 더 만든다면 북한 역시도 굳이 그 많은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연안 물류 체계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평화의 공간, 또 생태의 공간이라는 DMZ도 굳이 도로를 깔고 철도를 까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운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물수단을 통해서 그 지역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이정훈 박사님이 했던 전체 그림에서 이 서플라이, 공급하는 기반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남쪽의 환경도 개선이 될 뿐더러 북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토를 유지를 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북도 저는 오케이라 생각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왜 남남 갈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깔아주면은 보수 쪽에서 퍼줬다고 난리 치는데 지금 사실은 크게 퍼줄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부분의 물류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메가리전의 친환경 물류체계 구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남북의 과거에 있던 정제 협정에 대한 이 한강 하구에 대한 부분을 서로 합의만 하면 됩니다.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내륙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조금만 개선하고 연안에 있는 물류는 항만 부분만 일부 보수하면, 왜냐하면 굳이 바다는 철도나 도로를 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주은 자연이거든요. 다만 그 선박들이 이제 오염, 유황유가 아니라 친환경 LNG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메탄이나 암모니아, 수소 선박들을 이용을 하면 환경오염에도 많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말씀드리면 이 한반도를 양쪽으로 대응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고 해서 해양을 지향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해 공동 경제 특구를 중심해서 경기만에 있는 항만 도시 네트워크 그리고 친환경 물류 네트워크를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면 이게 결국은 평화 경제 기반이 되는 대륙으로 한반도 메가리전이 구축이 되고, 또 나가서 한반도가 평화의 공존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이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물론 물류라는 지역적인 부분을 제가 뽑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시작이 되어서 평화 경제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발제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성우 박사님 고맙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이렇게 좀 아주 훌륭한 그래픽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원 박사님이 한반도 메가리전의 커다란 그림을 설명해 주셨다면, 물류, 특히 해운 물류 축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그것이 가운데 한반도 메가리전의 심정처럼 어떻게 꼽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이시면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강태호 박사님, 강 박사님은 처음 제가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분은 한강 하구에서 물속에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한강 하구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애정을 넘어서 어쩌면 집착까지 보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인 연구자로서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공 있는 연구,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하셔서 제가 한강하구를 하게 된 게 불과 한 5년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전에 한 30여 년 동안 남북 관계를 신문사 기자로서 취재하고 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남북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한강하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름대로 이 한강하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만, 오늘 그 두 분의 발표라는 것이 이제 큰 틀에서 이정원 박사는 한반도 메가리전이라는 그 범위가 굉장히 평양하고 서울까지 포함되는 큰 범위에서의 메가리전 속에 이 서해 경제 공동 특구라고 남북이 합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지금 아직 비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서해 경기만 한강하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만은 거기에서 남북이 어떠한 경제 공동 특구를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기존의 남북 관계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이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20년 전에 벌써 20년
된 셈이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성과였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의 남북 관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앞으로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에 이르는 남북 관계에서 봤을 때 지난해 이 판문점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지금의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제가 경험한 남북 관계, 한 30년 제가 남북 관계 취재했습니다만 가장 암담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스스로가 이른바 코호트 격리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북한에 대해서 취해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취해지고 있는 사실상의 전면적인 봉쇄 상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탈냉전 이후 우리가 7.7선언이든 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만들어왔던 모든 남북관계의 그 역사에서 보더라도 가장 암담한, 가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의 남북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그것이 어떤 전망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한다라는 게 너무 현실과 괴리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런 포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먼저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한강하구하고 포함해서 우리 이성호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한강하구의 연안 물류 체계라든지 또는 서해 경기만 지역에 있어서 큰 틀의 한반도 메가리전에서의 어떤 경제 공동 특구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는 지점에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자문을 많이 했고, 사실은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반성,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한강하구였고, 그 한강하구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오늘 두 분의 발표에서 저는 많이 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한강하구 쪽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두 분의 발제를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개성공단이 있고 금강산 관광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나가고 유엔 제재를 완화시켜 나가는 그동안의 합의 틀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된다 그랬을 때, 구체적인 남북 협력은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20년 전의 남북 협력이라면 새로운 협력의 방식으로 지금 북한이 그 이후에 경제개발구라든지 우리 이정원 박사가 지도와 그 그래픽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은, 낮은 선봉 특구는 물론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이미 북중 간의 공동관리 형태로 이 황금평 위화도와 낮은 선봉 지역에 대한 공동 특구의 형태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경제 개발의 정책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협력이 과거와 같은 것을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두 분의 발제가
새로운 남북 협력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반도 메가리전 전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남북한 물류 체계에 있어서 이 남북 협력을 위한 물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연합 물류 체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성호 박사님 두 큰 그림에서의 측면에서는 두 분의 발제에서 충분히 제시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두 개를 묶어서 이것을 경제 공동 특구를 우리가 접근을 한다 그런다면, 기존의 문산 파주 이쪽으로 이어지는 개성공단의 축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한다 그런다면 그것이 어디가 돼야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들이 이정호 박사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경제 공동 특구가 서해 경기반 지역에서 어디가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그게 이제 뭐 파주 개성공단의 축 이외의 것에서 우리가 찾아간다면 북이 경제개발구로서 접경 지역에 유일하게 북이 지정한 곳이 강령 국제 녹색 시범구 지역이고, 과거 우리가 서해평화 협력지대와 서해평화 경제 공동 특구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하였던 해주항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강하고와 연결되는 물류 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협력의 방식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나름대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이 한강하구를 통해서 강령 해주 특구로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정호 박사도 얘기했고 이성호 박사도 그 전제로 얘기한 것입니다만, 한강하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 개성공단에 쓰인 물류 시스템이라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이런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측면들, 그런 것들이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있어서 저는 모든 남북관계가 그렇습니다만 남북이 합의해야 되고, 남북이 합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엔 제재라든지 북핵 문제라는 이런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된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 그것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게 한강하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엔 제재든 북핵 문제든 또는 정전협정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한반도 메가니즘이든 한반도 연안 물류 체계에 있어서의 한강하구를 활용하는 수도권에서의 물류 체계의 그런 그 전망과 그런 방향과 그런 구상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출발점은 한강하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한강하구로 나가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거북선을 한강에서 여수로 이동할 때 한강하구를 활용했었고, 그 밖에 준설선이라든지 또는 우도의 황소를 구출하기 위해서 한강하구에 들어갔었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정전협정에서 보장되어 있었고 북한에 통보만 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예외적인 일들에 의해서 그것이 늘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한강하구를 항행하려고 하는 시도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김포하고 4월 30일 날 시범 항행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러한 출발점에서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서 두 분이 발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전망으로 가지고
그런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발제가 좀 두서없이 됐습니다만 출발점에 있어서의 문제를 어디로 볼 것이냐, 그것이 그런 전망과 비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강하구를 통한 항행이 이러한 비전과 남북협력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한강하구를 일단 열자. 케인즈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데요. 잘하는 거를 좀 더 잘하거나 좀 덜 된 거를 좀 더 잘하자가 아니라 새로운 걸 해봄으로써 새로운 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열어나가자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태호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참 답답함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가 쌓여야지만 새로운 것을 열 때 어쩌면 좀 확실성을 가지고 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창모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어진 시간을 좀 10분을 지키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전공이 조금 다른 분야에 가까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역사학자인데 우리나라의 근현대 건축 역사, 도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하구의 이슈를 들여다보더라도 이 한강하구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그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오늘날 이런 상황에 직면했나, 뭐 이런 관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발원한 물길이 서해로 흐르기까지 약 한 49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러니까 천리가 넘는 그런 물길인데, 이 물길이 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삼남의 물류의 중심이었고 내륙 물류의 중심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개항 이후에 인천항이 개항됐다라고 해서 인천이 물류의 중심인 것 같이 이해하지만 사실은 한강하구를 통해서 용산까지 여전히 오랫동안 기선이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 강점이 되면서 일본이 부산을 거쳐 서울을 거쳐 신의주, 원산으로 가는 루트를 개발하면서 사실상 인천이 버려지고 동시에 한강도 버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의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잘 아시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완벽하게 물류의 기능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그 강태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남북교류 또는 한강 또는 서해바다의 역할을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찾지 않아서였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잘 남북 분단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남북에 우리가 이 한강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젖줄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한강이 이 시점에 이렇게 내버려 두어야 될 것인가라는 이슈에 좀 더 천착하고 방법을 찾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접경도시 연구 프로젝트이긴 한데, 접경도시 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특히 이제 학생들과도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연구를 종종 같이 하는데, 이게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이 국토의 분단이 인식 분단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고착화되는 경향까지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한테, 젊은 우리의 후속 세대들한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인식의 분단이 물리적인 분단보다 아마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거라는 것은 예상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한강과 서해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 시스템의 모색은, 이것은 사실 평화가 정착되기 전에,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아주 고착화되고 있는 될 것이 우려되는 분단의 인식 문제를 약화 내지는 해소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한강 하구를 이용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남북 간의 관계를 넘어서 중국을 포함한 환황해권을 구축할 수 있는 확장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한강 하구의 경제 특구가 신우주나 나진 선봉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나진이나 신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님으로 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 이 한강 하구를 통한 프로젝트는 우리와 북이 서로 주인의 자격으로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그 부가가치가 높고 남북이 함께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지금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해운을 통한 교류는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남북의 물꼬를 틀 수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해운을 통한 교류가 물리적인 확대를 가져왔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이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시스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전에 김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연안 해운을 통한 교류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고 북한의 퍼주기에 대한 시비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현명한 그리고 현실적인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결국 남과 북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북에 뒤처져 있는 내륙 물류의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연안 해양운이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긴 합니다만 현재 단계에서의 효과가 이 단계에서는 내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해주면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로 하는 그 의견 제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재작년에 남북이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니 통일이 된 다음에 남과 북이 뭔가를 함께 해보자 이런 프로젝트보다 통일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남과 북 사이에 평화 협력 시스템만 구축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도시나 건축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주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림건축문화재단하고 평화협력시대의 한강의 비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약 100여 점의 학생들 프로젝트가 제안이 됐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의 한강 풍경이 사실은 경제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분단의 풍경이다라는 얘기를 개념으로 넣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전 했는데 이거 학생들이 분단 의식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학생들한테 평화협력 시대의 한강의 비전을 그려보라는 그 제안이 그다지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학생들한테 특별히 워크숍을 따로 진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 한강이 왜 중요한지 역사적으로는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공동의 워크숍도 진행을 해서 서로 이해의 공감대를 넓히고 이제 학생들한테 1차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때 100여 점의 작품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강 일종의 천리길 전체를 천리 물길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제출했던 안 중에서 보면은 가장 높은 사이트를 정한 것이 설계 대상지역, 신곡보의 해체 문제, 한강 하류 문제, 여의도의 문제가 가장 학생들이 집중했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이만큼 특히 신곡과 한강 하류가 학생들이 보기에도 가장 평화협력 시대가 되면은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요. 전에 혹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보면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건축 프로젝트나 도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이나 주택 프로젝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중에서 특히 데이터 센터에 관한 것들이
4개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전체 비율을 보면 한 4%밖에 안 됩니다만 사실은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강의 물을 이용해서 IT 산업과 접목시키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별로 쉽게 할 수 있는 생각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사고 구조가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문화시설은 이대로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사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이 북한이 우리보다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기억은 없죠. 분단 이후에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건 기억만 있다 보니까 북한을 베푸는 상대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100여 점의 작품 중에서 5작품을 대상으로 뽑았는데 5작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루이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상류, 하류, 중류의 물질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국경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류에서의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계급의 문제, 그다음에 그 상류의 그 물길에서 상징하는 어떤 그 세대의 그 문제를 다루는 주제를 제시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강 하구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지금 대상은 그 아직 현재 분단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제를 했기 때문에 한강 하구의 크고 작은 포구를 통해서 이것을 큰 포구 하나보다는 작은 포구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분단되어 있지만 남과 북이 아주 그 현재 있는 시점에서 서로 무엇인가를 한강을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뭔가 오고 가고 하면서 한강이 분단이 가져준 의외의 선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생태죠. 아마 한강이 굉장히 큰 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상 국가로 성장을 했다면 한강하고는 굉장히 바쁜 하구였을 거고, 당연히 생태 조건은 미래 가치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생태는 아마 확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분단이 가져다준 선물은 그 생태의 환경을 같이 함께 가져가자라는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저는 좋았었는데, 대상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 한강에 2개의 핵을 긋다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뭐 지금이라도 이제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평화협력 시스템만 되면 한강 하구를 통해서 한강 물길 전체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한강 오염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때, 그렇다고 오염이 걱정돼서 한강으로 가질 수 있는 물류나 생산 거점으로 역할도 포기할 수 없으니, 그 생산 거점의 어떤 그 개념틀과 생태의 개념을 2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한강위에서 움직이는 구조, 모빌리티를 가지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가지면서 한강 남과 북이 함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얘기는 국토 분단 인식으로 가기 전에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게 이러한 프로젝트가 뭐 지금 당장의 아이디어 차원밖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리 찾아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한창무 교수님 고맙습니다. 학생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강하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까 강태호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의 이런 포럼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상상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평화가 와서 한반도의 그 평화 경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 경제를 만들어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이게 레츠 DMZ를 만든 전체 기획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장시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